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준용 기자입니다. 오늘 굉장합니다. 지금 네. 사실 어젯밤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일단 그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시황을 그러시죠. 제가 좀 준비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에 따라서 한국의 검은 금요일이 왔다. 그러면서 재조명받고 있는 샴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거의 4% 가까이 내렸죠. 4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4.2% 크게 떨어졌고요. 네. SK하이닉스가 10.4% 급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그 장중 움직임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었냐면 화면 함께 보여주세요. 그 상승하는 종목의 수와 하락하는 기업의 수를 제가 위에 가져왔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수가 거의 한 2,500여 개 기업이 돼요. 근데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60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한 870개 기업이 모두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1,500개에 가까운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2,500여 개 종목 가운데 한 2,300개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요 정도의 움직임이 나는 거는 네. 보통은 특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뭔가 빠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지금 제가 종료된 거 보니까 외국인이 8,500억 원 매도, 기관이 7,800억 원 매도.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락 이유를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딱 며칠 전에 보냈었잖아요. 그쵸. 이런 가운데 어제 나왔던 제조업 경기 지표가 위축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켰는데 갑자기 경기가 위축된 국면으로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어제 나왔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거기에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였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신호를 준 가운데 경기는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했다. 이거 경기 침체네. 라는 분석이 논란이죠. 논란. 그쵸. 분석이라기보단 저는 논란이라고 봅니다. 이 논란이 갑자기 이제 불이 붙으면서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있잖아요. 이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이건 제가 한 달치를 보여드린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54%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저는 이것도 함께 보고 싶어요.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랜만에 4%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4% 아래로 내려간 이후에 거의 반년 만에 다시 4% 아래로 내려온 건데, 그 전까지 이제 그 기존의 금리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네.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보니 뭔가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채권에 대한 채권 매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건 뭔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피하고 있나? 라는 우려로 또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니까 이건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매도의 세력이 있는 것 반면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왜곡됐던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경기 침체냐? 라고 주장하는 매수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며칠 동안 느끼셨겠지만 하루 급격하게 빠지고 하루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제는 또 엔비디아가 12%나 전날, 그쵸,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그 전날 이틀 전에는 12% 급등했다가 또 어제 뭐 7% 빠졌다가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그 어떤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시장에서의 논란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에도 썼던 것처럼 샴의 법칙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샴의 법칙이 뭐냐면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샴이 개발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참. 네. 근데 이게 아닙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포인트보다 높으면 이건 경기 침체가 매우 임박했다는 신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그 미국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초까지만 아니죠. 1년치를 제가 보는 거니까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3.5%, 3.6%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4.1%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3.6%에서 4.1%까지 올랐으니까 0.5%포인트 오른 건 맞는데 네. 이게 그냥 단순히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거 말고 3개월 이동 평균이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0.43% 정도 오른 거죠. 오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텐데 그렇죠. 오늘 그 논판 페이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4.1% 정도까지의 실업률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0.43%포인트 오른 거니까 샤메 법칙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뭔가 경기 침체에 다가왔다는 신호의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 정도까지만 해석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4.2를 넘어선 뭐 4.3, 4.4%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네. 그러면 진짜로 0.5%포인트 이상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샤메 법칙에 해당하는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주말이 되게 뭐 맘 편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오늘 나올 그 지표도 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오늘 사실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AMD, 특히나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에서 거의 한 8% 이런 정도로 빠지다 보니까 또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도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근데 삼성전자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같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500개 가까이 지금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만 지수도 많이 안 좋고요. 제가 정말 오늘 아까 마지막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서 놀랐던 게 네. 2680이 깨졌다는 걸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5년 동안에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코로나19 직후에 네. 그때 한번 1400 떨어질 때 그때 엄청 빠졌고요. 또 이제 2021년도 그때 러시아 때 빠졌었고요.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이스라엘 전쟁 때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제 그 중국 때 한 번 더 빠졌고요. 이러면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많이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건 사고로 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 치고는 좀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으로는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이렇게 4.3까지 나올까? 실업률이 그러게요. 안 나오길 바랍니다. 네. 왜냐면 이제 아틀란타 연은이죠. 그러니까 GDP 나우, 그러니까 GDP 추정치 산출하는 아틀란타 연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도 지금 2.8%, 3분기 경제 성장률 2.8%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우리가 뭐 작년에 봤던 4%뭐 이거는 좀 과도한 거고 2.8%의 경제 성장률이라면은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그럴 만한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바람으로는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오늘 밤에 또 안 좋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실업률이 높게 나오게 된다면 또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요즘은 약간 그 파월 의장을 비꼬는 말까지 나오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네. 만약에 정말 고용 지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 네. 그래서 그 좀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시기도 놓쳤는데 금리 인하 시기까지 놓친 유일한 의장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비꼬는 듯한 평가도 좀 나올 정도로 정말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시장 참가자분들이 네.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다들 충격에 좀 많이 휩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계실 텐데 원인을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네. 저희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기술주에 대한 영향이 많이 컸겠죠. 참 삼성전자 8만 원 깨진 건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제 잠깐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만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EQ의 전기차 화재 사고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저는 뭐 화재 흔히 말하는 이제 배터리 열폭주에 인한 화재 사고로
이제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진압이 잘 안 됐더라고요. 아.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거의 다 전소가 돼버리고 한 140대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CCTV 화면 잠깐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PD님 한번 띄워주세요. 자, CCTV 영상 여러분들 이게 몇 초 만에 불이 폭주하는지 열폭주가 몇 초 만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8초, 9초, 10초, 11초, 14 보시면은 한 20초 이내로 저게 불이 폭발할 20초 겁니다.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열폭주까지 20초밖에 안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차량이 화재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소방당국이라든지 경찰에서도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얀 연기가 먼저 이렇게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배터리 열폭주 화재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흔히들 지금 뭐 블랙박스 선을 건드렸다라든지 뭐 튜닝에 따른 그런 이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화재가 지금 맞을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사실 불이 나서 어떻게 화재가 지금 피해가 있었냐 사진도 또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좀 끔찍한 화면이긴 합니다. 차들이 전부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아버렸습니다. 아, 주변에 있는 차량까지 다 전소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차만 해당 차량만 전소가 된 게 아니고 주변으로 다 번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차들 그리고 옆에 있던 차들 이러면서 거의 한 40여 대는 그냥 전소가 내버렸고요. 네. 또 한 100여 대가 지금 여기에 대한 피해를 또 직접적으로 입으면서 차량들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불이 나서 이렇게 지금 차들만 피해를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지금 1580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한 4800세대 정도에서 지금 전기가 공급이 끊겼고요. 네. 이 사람들은 또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배터리가 화재가 크게 나면은 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이 이제 배터리 열이 올라가면서 1000도가 넘고 1200도가 넘게 되면은 지금 차량들 옆에 보면은 내력벽이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예 그런 벽들 이런 벽들이요. 네. 네. 벽에 지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철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게 그 내력벽의 주변의 온도가 1200도가 이상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내력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새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안전진단을 새로 진행을 해서 만약에 저게 이상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이 휘었다, 녹았다. 이렇게 되면은 저 아파트 다시 공사 새로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책임 소재를 누가 가져갈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네. 일단 벤츠 입장에서는 저 차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화재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게 되게 지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EQE 350 플러스 차량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거기에는 중국의 CATL의 NCM 배터리가 지금 탑재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벤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주력으로는 CATL의 NCM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SK온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도 같이 혼합해서 들어간다. 이게 밴더를 트리플 밴더를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차량에 어떤 셀이 들어간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말이 좀 이상해서 다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다른 그런 완성차 제조업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말이 안 된대요. 뭐냐면은 차대 번호를 알면은 그렇죠.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팩 뿐만이 아니라 셀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CATL인지 SK인지 LG인지를 알 수 있대요. 네. 그런 지금 LG 벤츠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우리가 그 리콜할 때도 그렇죠. 리콜할 때도 뭐 2023년 4월부터 2022년 뭐 2월까지 생산된 무슨 차종에 네. 한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다 구분된다는 다 얘기잖아요. 구분이 되죠. 당연히 되죠. 차대 네. 번호를 넣으면은 이 차에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 나사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이 조금 안 된다고 저희는 느껴지고 이 차가 그러면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있었냐?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도 불이 났던 차입니다. 미국에서도 작년에 불이 많이 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진 띄워주세요. 미국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리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 많이 외부 주차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게러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벌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이 차량에 대해서 배터리 그 리콜을 들어갔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리콜을 1차례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7월 달에도 지금 리콜을 한 번 더 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리콜 통지문인데 시정 조치 기간이 7월 5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동안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밑에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배터리 팩입니다. 네. 배터리 팩을 전체적으로 지금 고전압 배터리에 대해서 리콜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한 거고요. 이게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 또 동일한 배터리고요. 그게 또 작년 12월 달에도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도 한 번 배터리 리콜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 리콜을 했는데 이게 7월 달에도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때는 작년 12월은 EQA 350 플러스 이 차량만 했는데 네. 7월 달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300, 350, 350 플러스 AMG 뭐 EQS 450 플러스 EQS 450 포매틱까지 쉽게 말하면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체 차량을 그러네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EQS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가요. EQS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일하게 지금 리콜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CATL 배터리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지금 생각하실 때는 CATL의 NCM 배터리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재의 원인이 그러면 벤츠냐 아니면은 이 배터리 제조사냐 이렇게 지금 이걸 좀 그 책임 구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히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140대 차량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력벽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 보험도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보상까지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아파트 그 사진을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지도 지도 띄워주세요. 여기 이제 1580세대 중에서 이 6개 동이 지금 다 대상입니다. 네. 지금 329, 330, 331부터 이렇게 6개 동, 333까지 6개 동이 이번에 지금 피해를 입은 대상이고, 혹시 지하 주차장이 연결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구분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란 섹션은 6개 동이 다 포함이 됐던 거라고 합니다. 이 6개 동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다 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이 아파트 6개 동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새로 진행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제점에 좀 이제 포인트로 잡을 게 뭐냐면은 불이 이렇게 났는데 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느냐? 그러게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으면은 이거를 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었겠냐라고 네.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 화면은 지금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소방청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인천 서부소방서에서 지금 이거를 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봐야 될 거는 CATL이죠. 배터리 제조사냐 아니면은 벤츠냐가 지금 문제가 어디에 지금 책임 소재로 갈 거냐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지 말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조금은 살펴봐야 될 사건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진입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겠냐, 또는 이제 벤츠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냐, 네. 또는 이제는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은 자동차들이 자가 인증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전 승인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핵심 내용과는 전혀 별개이긴 한데 그냥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그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는 바닥에 달려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위를 차체가 이렇게 싸고 있어서 마치 우산처럼 배터리를 감싸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위에서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열폭주를 못 막는 거죠. 배터리 열폭주는 막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으로 주변 확산되는 차량으로의 거는 확산 정도를 네, 막을 막을 수 수 있는 있겠죠. 스프링클러.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배터리 그 팩 안에 있는 셀이 다 탈 때까지는 네. 끄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에 집어 넣는 방식으로 지금 화재를 많이 진압을 하고 있고, 물을 뭐 밖에서 소화기를 아무리 뿌려봤자 네. 화재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방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했더니 우리 그 댓글창에 다 대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다들 똑똑하시죠. 역시 다들 알고 계시네요. 네. 자,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화재가 나서 뭐 네. 재산 피해도 막대하겠지만 다행히 그래도 그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네요. 그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지원 기자가 준비했는데, 네. 그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 폰이 조금 계속 밀리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네. 중국에게 1위를 뺏겼는데요. 네. 1년 전만 해도 삼성이 이제 1위였는데 네. 샤오미한테 이번에 뺏기면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출하량 기준 18.1%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고요. 샤오미가 점유율 18.9%로 1위를 차지했고 비보는 18.8%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지난해 2분기에는 점유율 18.4%로 1위였는데 네. 1년 만에 이제 3위로 하락한 거고요. 같은 기간 샤오미는 3.9% 포인트 상승하면서 이제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가성비 폰을 이제 앞세워서 인도 시장 점유율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 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샤오미가 지난 1월에 출시한 32만 원대 홍미 노트 13%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인도에서 처음 출시하면서 이제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 기종의 장점이 이제 이역화소 카메라를 이제 장착해서 고화질 사진으로 이제 촬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5000mAh 수준의 이제 고용량 배터리도 장착되고 높은 사양의 게임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도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지난 4월 인도 시장에서 30만 원대 스마트폰 갤럭시 M15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샤오미보다는 좀 화제성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옆에 그 홍미 노트보다 카메라나 프로세서 측면에서 스펙이 뒤처진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아까 방금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네네네. 2억 화소라고 했잖아요. 네네, 2억 화소. 2억 화소라고 하는 200메가픽셀이군요. 네. 네네. 어. 그래서 이처럼 이제 삼성도 그렇고 뭐 비보나 샤오미도 그렇고 인도 시장에서 주력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인도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IDC에 따르면은 지난해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2억 7천만 대로 이제 세계 1위고 네. 그다음에 인도는 약 1억 4천6만 대로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2분기도 인도 폰 시장이 한 15% 정도 커져서 이제 성장세가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손해겠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다양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좀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삼성이 갤럭시 S24 같은 고가 제품에 이제 주력을 하는 사이에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은 이제 저가 제품 위주로 좀 시장을 점령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하량 측면에서 좀 밀리는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1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좋았는데 중국에서 매출은 줄어가지고 좀 화제인데요. 네. 우선 실적부터 보면은 그 애플 2분기에 857억 8천만 달러 매출이고 네. 그다음 주당 순이익은 한 1.4달러 정도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애플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아이폰인데 네. 거기서 이제 393억 달러로 이제 전망치를 넘어섰고 네. 아이패드 매출도 1년 전보다는 24%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두 미국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감소세인 게 그 아이폰 매출과 중국 매출은 작년보다 각각 1%와 6.5%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애플이 6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중국은 애플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17%로 좀 줄어든 상태고, 근데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6이 원래 AI 아이폰으로 좀 화제가 맞아요.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 외신 사이에서는 AI가 좀 밀릴 걸로 보인다고 말이 나오면서 이제 팀쿡도 가을에는 챗GPT랑 연동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 외에 다른 언어 AI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모두 중국에게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좀 네, 중국이 앞으로 계속 좀 스마트폰 시장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대수가 중국 비해서 한 1억대 지금 아직 네. 부족한 상황인데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훨씬 아직 좀 많죠.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앞으로 올라갈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여기서 지금 삼성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특히나 샤오미한테 뺏기면 네네네. 이거 좀 좋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애플이 비보를 사겠다고, 아니 애플이 아니라 그 인도에서 비보를 사겠다고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게 애플에서 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음. 그런 기사도 오늘 좀 나오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지금 샤오미가 저기서 1등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좀 놀라운데 좀 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인도 시장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해도 뭐든 무슨 산업이든 장악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뭐 석유화학 쪽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요. 스마트폰도 조금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조금 저는 근데 마음에 약간 이제 드는 생각이 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다 라고 이제 대대적인 삼성전자의 홍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맨날 비웃으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 그래봐야 보급형 핸드폰 팔면서 이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잡지도 못하면서 대수만 보급형으로 많이 팔잖아. 이게 좀 비판의 어떤 약간 비꼬는 목소리.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프리미엄은 잘 팔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급형 못 판다고 또 비꼬는 것 같아서 이게 참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어떻게? 저는 이제 어쨌든 규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네. 그건 출하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 자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는 밑에 딸려 있는 부품사까지 같이 끌어가려면은 그렇죠. 확실히 공급량이 많은 게 좋은데 산업보다는 만약에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MX 사업부만 생각을 했다. 네. 그럴 때는 영업이익을 따져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한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을 좀 끌고 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단순히 뭐 매출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출하량도 많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플래그십 시장에서 우리가 애플이랑 붙어서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기는 것도 네.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네. 폴더블 시장에서도 그 2분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3분기가 안 네. 나왔으니까 폴더블 시장에서도 사실 중국에서는 화웨이에 밀렸고 그렇죠. 물론 신제품이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서 그런 기간적 특성도 분명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그 모토로라라든지 오포라든지 그런데 또 폴더블 폰이 밀리기도 했고 그래서 네. 사실 좀 약간 위기 상황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너무나도 그냥 요거 잘했다고 하면 그거 싼 거 팔았잖아. 요거 잘했다고 하면 네. 이런 모습이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팀F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썼는데 이 네. 단독 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단독 기사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중앙일보 단독인데 대기업만 빠른 정산을 해주고 중소기업들에게는 2달 동안 정산 안 해줬다라고 하는 그 중앙일보의 그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그 현대홈쇼핑은 일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일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판매했으면 바로 내일 준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입니까? CJ 온스타일 요쪽에도 거의 주정산을 해줬다는 거죠. 주정산이면은 거의 길어봐야 한 10일 정도면 정산이 다 끝납니다. 네. 주정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CJ 온스타일, 뭐 현대 홈쇼핑 이런 데는 매출 규모가 크다고 빠르게 정산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우리 일반 셀러분들 있잖아요. 중소 판매 셀러분들 이런 분들은 최장 70일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흔히 있는 일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또 이제 이커머스 업계를 취재를 해봤는데 정산 주기를 이렇게 차등 운영하는 거는 거의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일은 거의 있지 않다. 그렇죠. 라고 대답을 또 들었다고 합니다. 더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피해 산정 금액 있잖아요. 네네. 이게 2,100억 원 정도까지만 산정이 됐었고 그거는 이제 5월분 미지급 대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6월, 7월 금액까지도 조금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아니죠. 그 지난달 31일까지의 미정산 금액이 기존의 2,100억 원이 아니라 2,700억 원까지 600억 원가량 좀 추산 금액이 늘어났고요.
정산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6월부터 7월까지의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아마 그 피해액은 대략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확대가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 바로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해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또 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이걸 이용해서 피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악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공지를 통해서 최근 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해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됐다면서 위메프인데 한국소비자보건 중재를 통해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신청하시려면 URL 누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요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진짜 국가적으로 정말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내가 돈을 못 받아서 이걸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눌렀는데 스미싱을 당해서 또 돈을 잃게 되면은 네. 정말 악마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요. 와. 지금 셀러분들은 정산받지 못해서 지금 많은 네. 본인들의 인력을 또 구조조정하고 이런 분들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해고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죠? 정말 그러니까 네. 화가 나네요, 진짜. 네. 아. 신기합니다. 네. 다음 뉴스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지금 며칠 동안 전 국민을 다 떠들썩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성인 6명 중에 1명이 신청한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저희 3명 있잖아요. 성인 네. 3명 있는데 신청하셨어요? 네. 봐봐요. 저희 성인 3명 중에 2명이 신청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이 청약입니다. 왜 전 안 했죠?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죠?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지금 팩트로 전달드리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틀 동안에 청약홈에 700만 명이 몰렸고요. 그리고 이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만 294만 4,78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명이 오늘 당첨자가 나왔어요. 사진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진짜인지 사진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기아 여기 이제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라고 하는 거 이제 커뮤니티인데 기아 직원인가 봐요.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첨됐습니다. 29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됐다. 뭐 하정우 씨 꿈을 꾸고 좋은 꿈 꿔서 이제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거를 뭐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도 70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700만 명. 지금까지 청약홈이 생기고 나서 역대 최고라고 하고 네. 이 294만 대 1도 역대 최대 그런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되는 이유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차액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정말 내가 집을 하나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지럽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나인원 한남 아시죠? 네. 얼마 전에 그 장윤정 씨가 집을 팔았던 그 아파트인데 120억이었었나요? 맞습니다. 120억에 팔았죠? 네. 70억에 사서 120억에 팔았나요? 50억에 사서 120억.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평수가 있습니다. 네. 전용 이제 273점 몇 짜리 아파트인데 22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220억에 팔리면서 오늘 이제 실거래가 찍혔어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불과 이게 지난달에 200억에 팔렸던 집인데 이게 지금 220억에 팔리면서 한 달 만에 다시 20억이 더 비싸졌다고 네.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약간 위험한 상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부동산 상승에 조금 더 많이 이제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용산 한남동 쪽에 있으면은 반포 있잖아요. 네. 반포 쪽의 아파트들이 최근에 실거래가가 찍힌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그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50억에 찍혔고요. 바로 옆에 있는 원베일리 아파트가 49억 8천만 원에 찍혔습니다. 거의 지금 50억대 아파트들이 이제는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막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조금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또 이게 뭐 많은 찌라시처럼 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가 아직 찍히진 않았는데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가 58억에 지금 거래가 네.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어떤 거냐면은 약간의 거품의 끝에 온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버블의 끝에 오면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뭐 보수적으로 저는 약간 원래 보기도 하지만 지금 한 달에 20억씩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엄청난 고가 아파트도 아닌데 네. 일반 조금 고급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만에 10억씩 오른다? 이거는 조금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처음에는 뭐 연합뉴스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제 약간은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단독 보도처럼 이렇게 네네. 지금 나왔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건데요. 오는 15일에 이제 정부 쪽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새로운 대책을 하나 더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조금 팽창을 많이 완화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좀 많지가 않아요. 네. 지금 건축비 인상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도 힘들고 또 새로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 업체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재건축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럴 때 그러면 정부가 꺼내줄 수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든지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시켜주고 네. 그러면서 안전방지 대책을 조금 더 탄탄하게 쌓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빌라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한 2, 3년 전부터 있었던 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예. 그렇죠.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파트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주택에 대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이번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많은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초고급 주택이죠, 이거. 나인원 고급 한남. 주택 아니래요. 아, 나인원 한남이 고급 주택이 아닙니까? 아니래 220억짜리가 고급 주택 아니래요. 아, 220억이지만 고급 주택은 아니다. 네, 고급 주택이 되려면 전용 274제곱미터를 넘어야 됩니다. 아, 이건 몇 미터입니까? 273.4125제곱미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273.412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고급 주택이 아닙니다. 네. 고급 주택이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고급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안 내실 겁니다. 여러분, 나인원 한남은 고급 주택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274제곱미터가 안 돼서 고급 주택 아닙니다. 네. 자, 반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한 주 동안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셨을 텐데 네. 주말 동안에 과연 좀 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